유럽 방산 시장에서 조용히 흘러가던 균형이 스페인 국방부 한 장의 문서 때문에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12월 초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 스페인의 포병 전력 증강 예산안을 먼저 입수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그 문서가 공개되는 즉시 유럽 분석가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병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총 11조 4천억 원 규모였고, 그중 8조 원이 넘는 금액이 오직 궤도형 자주포에만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궤도형 자주포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에서 PGH-2000의 위치가 예상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그 위에 올라간 모델이 바로 한국의 K9A1 업그레이드형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제기만 하면 무조건 1순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스페인은 그 논리를 깨고 K9을 가장 앞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럽 분석기관 내부에서는 이건 흐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은 단 하루 만에 주요 외신 기사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파고든 외신들은 가장 먼저 정량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실전 가동률입니다.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평균 가동률이 35에서 40%로 떨어졌고, 일부 전선에서는 25%까지 붕괴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K9은 폴란드군 평가에서 89% 이상의 안정적 가동률을 기록했고, 호주군 운용 초기 평가에서도 9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신 내구성도 차이가 컸습니다. PGH-2000은 고강도 사격 시 포신 마모가 빨라져 평균 유지보수 주기가 500발 내외로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K9 포신은 1000발 이상 버티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전 지속 화력에서 2배 가까운 우위를 보였습니다. 유럽 분석기관은 이 데이터를 스페인 국방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독일은 PGH-2000 재생산 라인을 여전히 완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1년에 12문도 만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9 계열을 연간 70문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필요시 라인을 늘려 100문 이상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128문을 도입하려면 PGH-2000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만 K9은 3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구조였습니다. RCH-1호 차륜형 자주포는 자동화 포탑 설계로 인해 개당 13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반면, K9은 현지 생산 기준으로 약 80억 원대 중반까지 단가 조절이 가능해 전체 패키지 사업비를 2조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스페인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화력과 나토 수준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K9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입니다. 또 하나 스페인이 깊이 본 항목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독일은 포탑, 자동장전, 탄약 이송 장치 등 핵심 요소에 대해 이전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포병 사격 프로그램의 코드 접근도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체계 통합, 조립 라인, 장갑차 기반 차량 통합까지 포괄적인 기술 이전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수를 크게 받았습니다.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사가 이 협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인드라사는 이미 한국과 다수의 방공 레이더 및 통제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K9 프로젝트를 계기로 육상 체계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스페인 안보 환경도 K9 선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스페인은 유럽 본토에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알제리는 스페인과 경쟁 구도가 뚜렷한 국가입니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최신 자주포 약 200문과 1000대 이상의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전력 대부분이 지중해 서부 지역에 배치돼 있기에 스페인은 대비 전력이 꼭 필요합니다. 알제리가 최근 러시아 최신 전투기 도입까지 진행하면서 위협도가 커진 상황에서 스페인은 포병을 미래 군사력의 핵심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K9을 올려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포병 전력 현대화가 단순히 장비 교체가 아니라 스페인 전체 산업 재건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K9 기반 현지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자주포, 탄약반 차량,
지휘 통제 차량까지 포함한 총 300대 이상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스페인이 유럽 남서부 군사 생산 거점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중심이었던 유럽 지상 체계 흐름이 한국과 스페인 축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겹치면서 해외 주요 매체는 스페인이 K9 도입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고, 몇몇 매체는 스페인이 K9을 선택하면 유럽 포병 시장은 한국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한국 방산의 확장 속도를 경고 아닌 경고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K9을 선택했고, 루마니아까지 합류하면서 유럽 전체가 K9 포병 벨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스페인이 합류한다면 한국은 유럽 포병의 표준을 완전히 장악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포병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는 순간 그 전장 중앙에는 K9이 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포병 기술이 유럽의 주도권까지 흔들기 시작한 지금 스페인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유럽 방산 지형이 바뀌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자주포 사업이 유럽 전체 전략 구도까지 흔들어 놓은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예상 규모 때문이 아니라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기술 검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분석은 스페인 육군이 실제로 K9 포대를 직접 체험한 뒤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 보고용으로만 작성된 문서였지만 일부 항목이 유럽 분석기관에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스페인 육군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기동 중 사격 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스페인 자주포 운용교범에서는 고속 기동 중 사격은 위험하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K9을 활용한 시험에서는 표적 상쇄율이 기존 대비 37%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스페인군 분석진은 이 데이터를 보고 사격 후 이탈 시간이 평균 36초 단축된다는 평가를 남겼고, 이 점이 알제리 같은 고화력 국가와의 국지 충돌 시 생존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며 중요도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K9의 디지털 사격 지휘 체계와 스페인군의 기존 지휘 체계 연동 시험에서도 지연 시간은 0.8초 이하로 측정됐고, 이는 스페인이 보유한 어느 장비보다 빠른 수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스페인 국방부는 K9이 포병 네트워크 통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이 공식 문서보다 더 강한 내부 평가 항목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RCH 1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자동화 포탑의 유지비 구조가 너무 높게 산정된 탓이 컸습니다. 스페인 국방경제실무지는 RCH 1호 유지비를 30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K9 대비 약 3.4배 더 높게 계산했고, 이 유지비 구조는 실제 전시 대비가 어려운 스페인 국방예산 체계에서 치명적 요소였습니다. 스페인 분석기관이 의외로 깊게 파고든 부분은 탄약 이송과 관련된 전투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K9은 사수, 장전수, 포반장으로 구성된 5인 포방 구조에서 분당 6에서 8발의 지속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고, 탄약반 차량과 연계 시 사격 중단 없이 탄약 공급이 가능한 유럽 유일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작전 환경 특성상 신속 탄약 공급이 전투력 유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요소는 스페인군이 직접 3채 걸친 사격 시험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9의 엔진 냉각 성능이 스페인 남부 고원 지형에서 예상보다 14%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했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여름 작전 환경에서 궤도형 장비의 성능 저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K9은 오히려 평균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런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K9과 PGH-2000의 수명주기 비용을 비교했고, 총 30년 기준 운용 비용은 PGH-2000 대비 K9이 약 41% 낮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이 계산식이 스페인 의회 군사위원회에 전달되면서 K9 쪽으로 권고 의견이 크게 기울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 스페인의 해병대 요구였습니다. 스페인 해병대는 북아프리카 인근 지역에서 신속 배치 가능해야 하는데, PGH-2000은 C-17이나 A-400M 수송기에 싣기 어려운 무게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전 이동이 제한
제한됩니다. 반면 K9은 A400M의 조립 해체 방식으로 탑재가 가능해 스페인 해병대가 요구하는 신속 전개 조건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포병 체계였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모이자 스페인 내부에서는 K9을 선택할 경우 독일과의 방산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조립 라인과 탄약 생산 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주포 체계를 단순 구매가 아니라 산업 기반 확장으로 보는 스페인의 전략적 선택이 한국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포병 전력을 넘어 다연장 로켓 체계까지 한국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페인 방산업계는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포병 벨트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도입 논의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스페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한국 방산 생태계를 받아들이는 기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17일 K2PL이 전혀 다른 K2 전차인 EU 영상입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산 건 전차 한 대가 아닙니다. 전차 하나로 움직이는 산업 그 자체를 통째로 산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2차 계약 규모는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듯이 180대 규모의 K2 전차 중 11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K2GF가, 나머지 64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PL이 담당합니다. 이 두 모델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K2GF는 폴란드의 즉시 전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K2PL은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및 교리에 최적화된 유럽형 맞춤 전차로 진화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차 기술의 노하우를 폴란드 땅에서 직접 찍어내는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이 K2 수출이 아니라 K2 이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계약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폴란드가 처음부터 정비를 우리 땅에서 하겠다고 요구했고 한국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전차를 사면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K2PL 계약에는 현지 조립 라인, MRO인 정비, 유지, 보수 거점, 예비 부품 생산망 구축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가 유사시에도 전차를 스스로 고치고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차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폴란드의 현실적 판단이자 한국의 실행력 덕분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가장 집요하게 요구한 게 바로 생존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한국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K2PL은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드는 구식 설계를 버리고 탐지, 교란, 요격의 3단계 방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탑다운 방어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2025년 MSPO에서 체결한 협약을 보면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K2 전차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계약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또 한 번 남다른 길을 걸었다는 게 보이는데요. 트로피를 그저 외국산 부품처럼 달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 전장 관리 체계, 센서망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즉 전차의 두뇌가 트로피를 지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탱크의 심장과 두뇌가 같은 언어로 대화하게 만든 기술, 바로 이것이 한국의 승부수였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2025년 MSPO 방산전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라파엘과 현대로템이 맺은 협약에는 단순한 공동 개발이 아니라 통합, 현지 생산, 국산화, 수명주기 지원이 모두 묶인 풀 패키지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인스는 이를 두고 K2 수출형 전차 중 최초로 전장 통합과 현지 지원까지 포함된 확장형 계약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에 장착될 트로피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전차의 전장 인공지능과 연결된 하나의 신경망이 됩니다. 그저 외국 장비를 달아놓는 수준이 아니라 K2의 전장 관리 체계, 사격 통제 시스템, 센서망과 네이티브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유럽 전차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차의 눈인 트로피 레이더가 비정형 항공 표적까지 탐지하면 RCWS가 자동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전파를 교란하며 그래도 돌파하는 위협엔 트로피의 요격탄이 날아갑니다. 탐지와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진짜 살아있는 전차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전장은 평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창과 눈밭, 개활지가 공존하는 극단적 환경이죠. 그래서 폴란드형 K2PL은 61톤의 중량급으로 방어력은 높이고 파워팩과 형하장치의 튜닝으로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거워진 탱크가 아니라 더 강한데 여전히 빠른 탱크입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이건 전차가 아니라 기계 생명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설계는 모두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RCWS, 사격 통제, 데이터 링크, 열상 추적, 그리고 엔진 변속기까지 대부분 한국의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유럽이 20년 걸리던 것을 한국은 5년 만에 현지화했고, 이 결과 폴란드는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탱크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을 수출한다. 이 한 문장이 K2PL 사업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2차 계약 총액은 65억 달러지만 이는 단순히 전차 가격이 아닙니다. 공장 설립, 기술 이전, 훈련, 군수 지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전차와 산업 그리고 노하우의 가격을 패키지로 묶은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대당 약 3,400만 달러 수준이지만 실제 전차만의 순수 제작 단가는 2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이는 독일 레오파르트 2A/AC 대당 약 8천만 달러인 것보다 3배 저렴하고 미국 M1A2 SEP 버전 3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방호력은 동급, 정비 효율은 더 높습니다. 이건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기술 효율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K2를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표준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립 라인도 말뿐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제 전차를 수리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에 부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K2PL의 심장부터 외장까지 폴란드 땅에서 완성되고 수리도 개량도 현지에서 바로 해결됩니다. 이번 2차 계약에는 MRO에 대한 자율권을 폴란드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량 전차와 군안 전차 등 81대 지원 차량 체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독일에 종속되어 왔던 그 정비 체계의 사슬을 한국이 단숨에 끊어낸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형 K2PL의 실전 철학으로 가보면 더 극적입니다. 폴란드는 매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PL은 전자전과 방호 체계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드론 재민과 하드킬은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K2PL은 전자전을 위해 센서와 사격 통제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전차입니다. 트로피의 360도, 레이더가 비정형 표적을 탐지하면 즉시 RCWS가 조준하고 체코산 드론 제머가 교란 신호를 발사한 뒤 위협이 돌파하면 트로피가 요격탄을 발사합니다. 탐지, 교란 요격이 1초 안에 일어나는 살아있는 전차입니다. 한국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MSPO 2025 현장에서 공개된 이 시스템은 한국형 트로피 통합형 K2 패키지로 향후 한국군 차기형 흑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이 유럽의 전장 표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들의 시스템은 현실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좋지만 납기는 늦고 가격은 하늘을 찔렀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을 동시에 돌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충했고 부품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완전 국산화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 해 200대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전차 시스템, 바로 그것이 K2입니다. 유럽이 놀란 건 이 속도입니다. 몇 년 걸린다는 말이 당연하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1년 만에 계획을 세우고 2년 만에 현지 공장을 돌렸습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그릴 동안 한국은 이미 전차를 폴란드 땅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한국형 실행력 그 자체가 유럽이 사고 싶었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K2PL은 수출형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체가 유럽 방산 시장 안으로 들어간 상징적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를 현대로템이 직접 공동 생산하고 삼양컴텍은 신형 세라믹 복합 장갑을, 포스코는 차세대 고강도강을 한화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조립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전차의 표준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바로 지금 유럽 전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